이번 선거는 또 세대별 네. 이게 너무 뚜렷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갈라집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이 매체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002년도에는 인터넷이 그때 등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지금은 인터넷도 있지만 지금 SNS 때문에 젊은 세대가 TV를 잘 시청을 안 해요. 네. 지금 10대, 20대, 30대가 TV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아. 10%가 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 10대, 20대, 30대가요?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텔레비를 안 본다. TV를 안 본다. 안봐도 10대, 20대, 30대한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패널 앞으로 많이 40대도 잘 안 보죠. 그렇습니다. 50대, 60대 이상이 요즘에 TV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성층과 20, 30, 40대, 뭐 2030 세대는 특히 이 SNS 중심으로 혹은 인터넷 중심으로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보는 컨텐츠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오가는 얘기들이 너무나 이 질감이 틀립니다. 그래서 20, 30대들이 얘기하는 이 국가의 현안, 뭐 위기 이런 내용들과 5, 60대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율도 굉장히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대략 20, 30대가 한 5, 60%는 지금 야당을 지지하고 있고 5, 60대는 또 그 정도가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젊은 층을 끌어안으려면은 두 분이 지금 젊으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이 젊은 층을 따뜻한 우리 20대, 30대의 표를 끌어안으려면요. 저보다 조금 젊은 우리 윤 실장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 어떤 공략을 하면 좀 먹힐까요? 글쎄요, 일단 근본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이제 가치관의 흐름의 변화가 있는 것이건데 네. 과거에 어쨌든 산업화 시대 때의 주류 가치관이었던 이제 성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이제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주류 가치관이었다면 지금의 이제 20대, 30대 또는 40대의 이제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성장과 안보보다는 어쨌든 복지와 분배, 평화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합의가 이루어지고 더 기대치를 높여가는 가치관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이 사실 압축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거 지금 간극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20, 30대들 같은 경우에 정말 현실적 문제에서 그 어려움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또 취업의 문제, 대학 등록 문제, 현실적인 문제, 과거에 이제 없었던 문제들을 지금 20, 30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에 안정적으로 이 세대를 거쳐갔던 산업화 세대에 대한 불만들도 사실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말씀하셨던 이제 SNS라든가 이런 새로운 또 자기들 또래 문화들 그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성이랄까 성화 간의 의견을 강화시키는 이 소통 도구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서로 세대가 넘나드는 소통이 안 되고 그 세대 안에서 그 세대 의견을 강화시키는 흐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이 가치관이 크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빠르게 내놓을 수는 없을 텐데 일단 나타나고 있는 20, 30대 이런 불만들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해소해주는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학 등록금, 뭐 반값 등록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아마 기대치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 약속을 실천해 가면서 20, 30대 이제 관심들을 중장기적으로 끌어내야 이제 단기간 안에 지금 하기에는 이미 20, 30대와 정치권 간의 어떤 거리감들이 너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 30대가 좀 해외로 나가서 이 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해외 나가서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세계에 맞는 그러한 취업의 문들을 정부가 좀 많이 주선하고 만들고 이러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론조사 우리가 결과 나오면 오차범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차범위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지만요. 그러나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젊은 층의 표가 많은 민주당, 여기서 민주당이 되겠죠, 이번에는. 네. 이 민주당이 실제로 투표를 했을 때는 20, 30대가 투표하러 덜 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네. 그 여러 가지 자료에서 읽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대선은 뭐 그다지 그 세대별 투표를 적용한 그 예측 조사 결과 그게 그다지 아주 강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
5년 전의 선거에서도 그랬고요. 저희가 이제 예측 조사를 할 때 세대별 투표를 이제 감안해서 통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주로 그렇게 해왔고요. 선거 이제 종반에 예측할 때요. 근데 이제 대선은 워낙 투표율이 이제 높아왔죠. 뭐 70%, 80% 이렇게 됐었으니까. 근데 물론 지난 선거에서는 63%밖에 안 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당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이제 그 논외로 하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휴대전화로 100% 조사하는 조사기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2030 세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기관들은 세대별 투표를 시키는 조사기관이 일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그 투표율이 그 반영되는 그 통계를 돌려보면 오히려 보수 표심이 좀 과다하게 좀 감춰질 수가 있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보수 표심이 좀 보수표가 감춰졌었거든요. 감춰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수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진짜 투표했을 때는. 학계에서는 뭐 그 여당 표심이 많이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예, 그래서 여당 표심이 과다 예측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예측을 많이 실패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여당 표심이라기보다는 그 지지율이 높은 1위 정당의 표심이 많이 과다 예측되고 2등, 3등 정당의 표심이 좀 과소 예측되는. 그래서 지난 지방 그럼 총선 때 실제로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오차 범위내 이제 열세기 때문에 조금 감춰진 표가 더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난 총선 때는 새누리당 표심이 많이 감춰져 있었죠. 네. 실제 전화조사에서 감춰져 있다는 게 쉽게 해서 내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새누리당 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45%가 나왔다. 네. 그러면 감춰져 있다는 게 실제로는 48%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40한 3%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감춰져 새누리당이 있다. 지금 1당 아닙니까? 지지율로는 예. 1당입니다. 예. 뭐 의석수로도 1당이지만 네.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여당이긴 했습니다만 지지율에서는 2당이었었습니다. 2등을 네. 달리고 있었고 네. 1당은 무조건 여소야대. 네, 그러니까 야당이 일당 이제 갖춰질 새누리당 거라고 갔을 했는데 때 이럴 때 부동층에서 감춰졌다는 상당 부분이 예. 그 1당으로 갈 것이라고 언론들은 예측했지만 실제는 2당, 3당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박근혜 후보가 예를 들어서 45%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네. 좀 부풀려진 네, 듯한 느낌이 있다는 얘기네요. 부풀려져 있다고 실질적으로는 한 뭐 표현하기보다는 44든 43이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네. 얘기네. 실질적으로. 뭐 아다르고 어다르는데요. 그런 표현보다는 부동층에서 더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동층에서. 과거에 이제 부동 표심의 한 70% 혹은 80%가 야당 표심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야당 표심이라기보다는 열세 정당이나 열세 후보의 표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세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붙이면요. 이제 2002년 이거 비교할 때 2007년 거 자료는 잘 비교를 안 해요. 워낙 이제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박빙으로 치러졌던 그때 자료들과 지금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세대 20, 30대는 투표장에 많이 안 가니까 투표율이 낮고 또 50대 이상은 투표장에 많이 가니까 보수 후보를 지지하니까 이제 보수 후보 유리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인데 2002년도에 보면 20대와 30대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6% 됐거든요. 또 30대 같은 경우는 한 66%, 67%가량 됐어요. 네. 그러니까 70%가 전체 평균 투표율이었으니까 상당히 사실은 다른 총선 지방선거의 격차보다도 좁혀진 거죠. 네. 그래서 높았다고 이제 얘기해도 될 만큼인데, 근데 정말 달라진 것은 그때 박빙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투표율이 이제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유권자 구성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20, 30대 유권자 구성이 그때보다 10%포인트나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50대 이상의 고령층의 비율은 반면에 10%포인트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2002년 때와 지금의 유권자 구성의 비율 차이가 워낙 큰 차이가 나서 사실은 지금 이번 대선에서 야권이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20, 30대의 투표율이 2002년 때 대선보다 그때 낮지 않았는데요. 더 사실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할수 지적하고 싶은 있겠습니다. 거는 어렵네요, 이게 내용이. 2002년도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가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가 거의 4% 가까이 득표했습니다. 네. 만약에 단일화했으면 더 여유 있게 이겼을 텐데 당시 2.3%포인트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정희 후보가 지금 완주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지금 현재 지지율은 1%가 채 안 되지만 TV 토론 하게 되고 3자
이 구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한 2%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권영길 후보보다는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세대별 투표에서도 조금 불리한 상황이 지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사퇴 때문에 부동층이 늘어나고 투표도 지금 낮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정희 이제 후보의 또 득표 완주까지 예상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완주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후보 단일화 단일화 가능성도 얘기도 했기 있죠. 때문에. 네.